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최후 통첩을 두고 여당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지도부 내부에선 강하게 반발하는 기류가 역력합니다. 또 혁신위 내부의 내홍 문제도 궁금합니다. 잠시 뒤 이어지는 나이트 포커스에서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확인하시죠. (11월 24일) 금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부 행정 전산망 셧다운과 조폐공사 나라장터 접속 지연에 이어 이번에는 정부 모바일 신분증을 안내하는 웹사이트와 앱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국가기관 전산망 마비를 사회재난에 추가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나흘간의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휴전 첫날인 오늘 하마스는 이스라엘 여성과 아동 인질 13명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30여 명을 풀어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를 발동하고 노후 경유 차량 운행 제한 지역은 대전과 광주, 울산, 세종까지 확대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연 최대 4.5% 금리를 주는 청년 청약 통장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2%대 금리로 최장 40년 동안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의 운명을 좌우할 2030년 엑스포 개최지 최종 투표가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에서 막판 유치 총력전을 시작했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종일 영하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추위는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며 절정에 달한 뒤 일요일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정말 추웠죠. 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주말인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 풍경이 하루 만에 초겨울로 변했습니다. 거리에는 두꺼운 겉옷에 털목도리, 귀마개까지 등장했습니다. 추위를 참지 못한 시민들은 따뜻한 음료로 손을 녹이고 빠르게 걸음을 옮깁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전날보다 13도나 떨어졌습니다. 강원도 설악산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영하 13.7도까지 내려갔고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영하 20도를 밑돌았습니다. 이 밖에 파주 영하 4.5도, 천안 영하 0.2도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영하권 추위가 기록됐습니다. 때이른 추위는 밤사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북서쪽 상공에서 영하 40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와 경북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떨어졌습니다. 밤사이 복사냉각 현상이 더해지면서 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주말 아침은 서울 기온이 영하 6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대관령 영하 12도, 철원 영하 10도, 대전도 영하 6도로 예상됩니다.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영하권 추위는 일요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기온이 오르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린 뒤 화요일부터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는 등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기상청은 겨울이 시작하는 12월 초반까지 주기적으로 한기가 내려와 기온 변화가 큰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이번엔 정부 모바일 신분증을 안내하는 웹사이트와 앱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정부 행정 전산망 셧다운과 조폐공사 나라장터 접속 지연에 이어서 일주일 사이에 네 번째 전산 장애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사흘간 마비됐던 정부 행정 전산망이 복구됐지만 정부 온라인 서비스 곳곳에서 장애가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1시 57분쯤 정부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와 앱이 모두 장애를 보이며 접속이 중단됐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한국조폐공사는 작업에 나서 오후 6시부터 기능별로 복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조폐공사는 장애 스토리지 환경 설정 오류로 인한 서버 다운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모바일 신분증 먹통 사태는 지난 17일 정부 행정 전산망이 셧다운된 뒤 일주일 사이에 발생한 네 번째 전산 장애입니다. 전문가들은 원인을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일단은 원인 규명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런 전산센터, 전자정부 시스템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주무부처는 네. 행정안전부입니다. 네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3월, 6월에서 계속 정부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하루 전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장애가 발생해 입찰이 1시간 정도 대거 미뤄졌습니다. 행안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해외 특정 IP에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집중 접속을 하면서 일시적인 과부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정부 행정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민원 서류 발급 등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의 접속이 중단되며 불편을 빚었던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이 서버장애 6시간여 만에 복구됐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7분쯤 발생했던 정부 모바일 신분증 신규 발급 서비스 장애는 6시간 40분 만인 오후 8시 40분쯤 전면 복구됐습니다. 한국조폐공사는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끼쳐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잇따라 국가 전산망이 마비되자 정부가 국가기관 전산망 마비를 사회재난에 추가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열린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기관 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명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에선 지난주 발생한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원인 분석 상황도 점검했지만 세부 원인을 아직 규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오늘부터 나흘간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교전 중단은 전쟁 발발 48일 만에 처음입니다. 휴전 첫날 13명의 인질이 석방될 예정입니다. 김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정도 미뤄진 휴전은 가자 지구에서 24일 오전 7시, 우리 시각 오후 2시에 시작됐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전쟁 속에서 잠시 분주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والله احنا كلنا الحمد لله امل وتفاؤل وفخر بقومتنا وفخر بالانجازات اللي احنا حققناها رغم الجراح ورغم الالم. 나흘 동안이지만 이번 휴전은 지난달 하마스의 기습으로 시작된 전쟁 발발 이후 48일 만에 처음입니다. 협상을 중재한 카타르에 따르면 휴전 첫날 이스라엘 여성과 어린이 등 인질 13명이 석방되고 팔레스타인 수감자 30여 명이 풀려날 예정입니다. 앞서 양측은 인질 240여 명 중 50명과 수감자 150명을 맞교환하는 조건으로 나흘간 휴전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연료를 비롯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허용되면서 라파 국경 검문소에서 대기하던 구호품 트럭들이 가자 지구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나흘간 가자 전역에서 누구도 공격하거나 체포하지 않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북부와 남부 간 이동도 보장될 전망입니다. 양측이 이미 합의한 인질 50명 외에 추가로 10명이 석방될 때마다 휴전 기간은 하루씩 연장됩니다. 양측은 일시 휴전이 종료된 뒤에는 전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고 국경의 긴장감도 여전합니다. 휴전이 발효된 직후에도 가자 북부에는 폭발음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피어올랐고 이스라엘 남부에서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리기도 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가 드디어 오는 28일 밤에 투표로 확정됩니다. 마지막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치열하게 부산을 홍보 중인데요. 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조찬을 겸한 정상회담도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 순방에 동행한 취재기자 연결해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프랑스 파리입니다. 네, 영국을 국빈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파리로 무대를 옮겼습니다. 여기에서는 엑스포 유치 활동에 나선 거죠? 네, 개최지 선정 투표가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나흘 뒤, 그러니까 화요일 이 시간쯤이면 2030년 엑스포 개최지를 선정하는 세계 박람회 기구 BIE 총회가 진행될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과제에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포함하고 지난 1년 6개월 동안 공을 들여왔습니다. 지난 6월 BIE 4차 총회에서 영어 연설로 우리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알린 데 이어 5개월 만에 또 파리를 찾아 마지막 부산 홍보 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첫 일정으로 파리 주재 외교단 또 BIE 대표단과 만나 이른바 부산의 밤 만찬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는 70년 전 전쟁의 폐허였지만 부산에서 출발해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며 국제사회에 당시 경험을 돌려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30년 부산 엑스포는 우리들이 성취한 기술과 산업을 뽐내는 경쟁의 무대가 아니라 서로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연대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네, 대통령실은 치열한 판세 때문에 또 경쟁국인 사우디와 이탈리아를 고려해서 행사 참석 명단과 규모도 비밀에 붙였습니다. 부산이 나라별로 맞춤형 제안을 내놓으면 사우디가 거기에 추가 옵션을 보태는 이른바 포커 게임을 방불케 한다는 게 현지 분위기인데요. 이런 열띤 경쟁 속에 윤 대통령은 파리 이틀째에도 오찬, 만찬을 잇따라 열어서 마지막 한 표까지 끌어모을 계획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프랑스와 정상회담도 진행했다고요? 네, 지난 6월 방문 때 정상회담했던 프랑스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과 또 만났는데 이번엔 프랑스 측이 먼저 요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이곳 시각으로 오전 8시 30분부터 파리 엘리제 궁에서 조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격이 없는 친밀한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두 정상은 2차 전지와 신재생에너지, 원전과 양자, 스타트업과 반도체 등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또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 필요성에도 공감했는데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한 전적인 연대와 지지를 표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내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수임을 앞둔 우리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글로벌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국내 정치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당내 핵심 인사들의 총선 불출마나 험지 출마 등 희생을 요구해온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다음 주까지 답을 달라고 최후 통첩을 한 것을 두고 여당 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지도부 내부에선 강하게 반발하는 기류가 역력합니다. 강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한까지 못 박으며 결단을 촉구한 혁신이발 초강수에 여론의 관심은 김기현 대표의 입으로 쏠렸습니다. 호응 여부에 따라 내부 갈등 양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거취는 알아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던 김 대표는 예상대로 즉답을 피했습니다. 최고의 안건 올라오기까지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혹시 그 사이에 숙고하셔서 결단하실 가능성이 좀 있으신가요? 좋은 의견들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불출마나 험지 출마 등 혁신위의 요구를 떠밀리듯 받아들일 생각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울산에서 이야기가 나올까요? 울산은 지역구가 내 고향인데 울산 가는 게 왜 그 화제가 되나요? 실제로 김기현 지도부의 불편한 속내는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혁신위의 압박은 김기현 대표를 사퇴시키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격양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TK 출신 김석기 의원을 최고위원에 임명해 지도부 내 우군을 보강하고 공천관리위 출범 시기를 앞당기려는 것도 김기현 체제 공고화를 노린 포석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 국정 운영 동력이 달린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한 만큼 지도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사로운 거에 연연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당을 위한 큰 여러 가지 결단을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하실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자리를 지키면 본인도 죽고 당도 죽는다는 직설적 표현으로 김기현 대표의 이선 후퇴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혁신위 역시 조기 해산 카드까지 염두에 두고 인적 쇄신을 둘러싼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공천 심사 결과에 영향을 줄 다음 주 당무감사 결과 발표와 맞물리며 여당 내 파열음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다음 달 초 9명에서 15명 사이 규모의 1차 영입인재 인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인재영입위원회 소속 조정훈 의원은 약자 동행, 미래에 대한 책임, 질서 있는 변화 이렇게 3가지 분야에서 각각 3명에서 5명 정도를 추려 발표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의원은 총선 등판론이 제기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영입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그분들은 원팀이라 영입 검토가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른바 암컷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중징계에도 당 일각에서는 옹호 발언이 이어지자 민주당 지도부가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후보자의 부적절한 언행도 공천 심사에 반영하기로 한 것인데 끊이지 않는 설화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대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직권으로 최강욱 전 의원 비상징계를 결정한 날, 친 이재명계 인사로 분류되는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문제인데 그것을 빗대어서 동물 농장에 나온 그 상황들을 설명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됐단 말입니까? 최 전 의원 발언 현장에 있던 민영배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소설 동물농장 안에서는 암컷 발언이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주의하라는 당부에도 당내에선 최 전 의원 발언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잇따른 겁니다. 결국 당 지도부가 극약 처방에 나섰습니다. 총선 공천심사 때 후보자의 막말, 설화 등 부적절한 언행도 평가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공직자 윤리의식 및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검증 단계부터 엄격하게 검증하고 이를 공천 심사에 반영할 것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당에 부담되는 언행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건데 비명계에선 지도부 조치가 더 빨랐어야 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돈봉투 사건, 코인 의혹에 대한 미흡한 대처 등 당의 도덕성 기준이 무너졌다며 재기능 못하는 윤리심판원부터 바로 세우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당도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막말을 하고 있다. 막말도 민주주의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며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은 설치는 암컷 정도는 마음대로 내뱉을 수 있어야 민주주의라며 국민을 멍청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잇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논란성 발언이 이어지는 배경엔 일부 인사들이 경선 과정에서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기대하는 탓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지도부가 꺼낸 공천 불이익 카드가 제대로 먹혀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암컷 발언을 겨냥해 인종, 여성 혐오 발언은 민주주의 공론장에서 영원히 퇴출돼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최 전 의원이 이런 표현을 허용하는 게 민주주의란 취지로 SNS 게시글을 올린 것에는 최 전 의원 표현을 그대로 빌려 민주당까지 싸잡아 맹비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상식적인 비판이나 비난은 민주주의의 동력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소 불편하거나 어떤 이 불쾌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보호해야 하고 그 부분은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인종 혐오나 여성 혐오 같은 건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 식의 용어를 공개적으로 구사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민주주의의 공론의 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세계적인 룰이고 저는 우리 국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하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한.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로 한 차례 무산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민주당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했는데 여당은 망국적 행태, 망나니 칼이라는 거친 표현으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동관 탄핵 총력전에 나선 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 보고에 이어 다음 달 1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못 박았습니다. 여당이 불참할 경우 단독 처리 카드까지 거론하며 공세의 고삐를 더 조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방송 장악 시도를 포기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동관 위원장을 파면하는 것입니다. 본회의를 늦추기 위한 여당의 법사위 지연 전략도 문제 삼았습니다.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탄핵안의 법사위 회부를 생략할 수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법사위 파행으로 민생 법안 처리만 늦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동관을 구하기 위해 민생 법안 134개를 볼모로 샀고 여당은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방송 정책의 책임자를 민주당이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 방통위 업무는 사실상 정지된다며 탄핵 부당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함께 추진되는 검사 탄핵 역시 부패 혐의에 대한 정상적 수사를 탄핵으로 막으려는 명백한 사법 방해라고 지적했습니다. 탄핵이란 제도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호신용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국민을 상처 입히는 망나니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처리 시점으로 꼽은 본회의는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전제로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의 합의 정신은 예산안 처리입니다. 따라서 그때까지 예산안이 되지 않는다면 여야가 의사 일정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하고 민주당은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이른바 쌍특검법의 연내 처리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공방은 앞으로 더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최근 또 다른 피해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경찰은 황의조 선수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포렌식 분석 중인데요. 앞으로 피해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황의조 선수는 줄곧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촬영을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건데 정작 피해자 측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지? 내가 보여달라고 하고 분명히 지워달라고 했었고 내가 다 어찌됐든 싫다고 했었고 근데 왜 그게 아직도 있냐는 거지 내 말은 이라고 피해자가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경찰이 최근 또 다른 피해 여성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포된 영상에서 다른 피해 여성 신원을 확보하고 불러서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황의조 선수의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입니다. 혐의 성립을 가르는 건 상대방의 동의 혹은 인지 없이 촬영이 진행됐는지 여부인데 최근 조사를 받은 이 피해자는 당시 황 선수가 촬영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황의조 선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황의조 선수의 추가 소환 일정도 조율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영상을 최초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송치한 황의조 선수의 형수 외에 다른 남성 1명도 명예훼손죄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황의조 선수의 전 연인이라고 사칭하며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황 씨가 최근 입장문을 통해 남성에 대한 선처 의사를 밝힌 만큼 반의사 불발 원칙에 근거해 처벌로는 이어지지 않을 거로 전망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 씨의 채무에 대한 2차 정밀 감정에서도 마약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이 씨는 유흥업소 실장이 무언가를 줬는데 마약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면서 앞서 모발 등 정밀 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가수 권지용 씨에 대한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하는 것으로 긴급 체포나 체포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청구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마약에 취한 채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20대 승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A씨가 국내의 주거가 일정하고 지속적인 망상 등 증상으로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부모가 A씨를 입원 치료하겠다고 탄원하는 점과 증거가 이미 확보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 21일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항공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인 그제 오후 6시쯤 A씨를 임의 동행해 간이 시약 검사를 했고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긴급 체포했습니다.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잔인한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데요.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정유정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재판 내내 정유정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판사와 검사를 쳐다보며 재판에 집중한 그동안의 모습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과외 앱으로 접촉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검찰 구형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치밀한 준비 끝에 살해한 잔혹한 범행이라며 엄중하게 처벌할 사정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성장 환경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부모 대신 할아버지와 살았고 대학 입시와 취업에 실패하면서 생긴 불만이 범행 실현 욕구로 이어진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유정은 앞선 재판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과외받는 중학생을 가장해 피해자를 만나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낙동강변 공원에 버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거나 진술을 여러 차례 바꿔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재판부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차상훈입니다. 교육당국이 수능시험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을 위협한 학부모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장관과 서울시 교육감은 공동으로 부당한 민원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교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해당 학부모를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부모가 학교로 찾아와 피켓 시위와 부적절한 통화 등으로 해당 교원에게 위협을 가했다면서 이는 명예훼손과 협박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 휴가와 심리 상담, 긴급 병호 서비스 등을 안내하며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겐 식대와 교통비를 주지 않고 출근을 더 빨리 하라고 시키는 등 차별 대우를 한 대형은행과 증권사들이 적발됐습니다. 임직원들에게는 역대급 성과급을 지급하는 상황과 대비돼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최근 임직원에게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해 논란을 일으킨 대형 금융기관들이 비정규직에겐 식대와 교통비조차 주지 않았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한 은행은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겐 점심값과 교통비를 주면서 불과 30분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겐 이런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은행은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만 영업시간 10분 전에 출근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한 증권사는 정규직 근로자에겐 명절 규성비로 60만 원을 지급하면서 육아휴직 대체자 등 단시간 근로자에겐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퇴직자 103명과 재직자 96명에게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을 1억 1,200만 원이나 주지 않은 은행도 있었고,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는 모성보호 위반 사례도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및 저임금 직군 사용 금지 등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가 진정으로 이제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싶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노동계와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정부는 12개 금융기관에서 법 위반 사례 62건을 적발해 시정조치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노동개혁의 기본이라며 국민의 기대가 큰 금융업에서 특히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비정규직을 공정하게 대우하기 위한 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올해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돼 일선 경찰관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YTN 단독 보도와 관련해 경찰청이 대책 논의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화상회를 열어 기본근무를 제외한 초과 근무는 원칙적으로 부여된 시간에서만 실시해야 하고 이른 없는 초과 근무 명령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 부서장들은 꼭 필요한 초과 근무인지 판단 후 초과 승인을 해달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예비분을 조기에 집행해서 불가피한 초과 근무는 보존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본뜬 리얼리티쇼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 참가자들이 촬영 중에 다쳤다면서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 중이라고 미 연예 매체 할리우드 리포터와 데드라인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로펀 익스프레스 솔리스터스가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 참가자 2명을 대리해서 프로그램 제작사인 스튜디오 램퍼드에 배상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로펌 측은 성명에서 촬영장의 열악한 보건과 안전 기준으로 참가자들이 저체온증과 신경 손상 같은 부상으로 고통받았다며 그들은 엔터테인먼트라는 명목으로 안전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넷플릭스와 스튜디오 램버트는 관련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올겨울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석탄가스 발전과 오염 배출 차량 운행을 제한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서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17%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6대 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공공석탄발전기 가운데 최대 15기의 가동이 중단됩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보다 9% 정도 높은 상황이라며 엘니뇨 현상으로 올겨울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기상 여건이 불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코로나 시국 때 잠시 중단됐던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다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노후 경유 차량의 운행 제한도 대전과 울산, 광주광역시, 세종까지 확대됩니다. 우선 코로나 때 잠시 중단됐던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부활하는데 다만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될 때만 발동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지역도 기존 수도권과 부산, 대구에서 대전과 광주광역시, 울산, 세종으로 확대됩니다. 정부가 연 2%대의 파격적인 저금리로 40년 동안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통장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결혼과 첫 출산, 다자녀 출산 등 이렇게 생애 주기 3단계에 걸쳐서 금리를 1.5%까지 낮춰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보관인데 과연 재원이 마련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과제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정부는 청년 주거 불안이 자산 격차와 출산 결혼 기피로 이어져 국가적 명운이 달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이 문제 해결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2월부터 시중금리의 절반 이하의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신설하기로 한 겁니다. 1년 가입할 경우 최저 연 2.2%로 최장 40년간 분양가 6억 원,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 줍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에서 6%대인 만큼 절반 수준입니다. 보다 넓어진 청약 기회를 통해서 당첨이 되게 되면 이에 대해 초장기 초저금리의
금융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여기서 생애주기 3단계에 걸쳐 금리를 추가로 낮춰주는 혜택도 제공합니다. 결혼하면 0.1%포인트, 첫 출산 때 0.5%포인트, 추가 출산 때 한 명당 0.2%포인트씩 금리가 내려가는데 하한선은 1.5%입니다. 청년들이 내 집 마련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4.5%의 이자율도 제공합니다. 소득 3,6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했던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보다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워낙 집값이 높은 서울의 경우는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합니다.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대출을 제한해서 평균 아파트 분양가가 10억 원이 넘는 서울 지역 거주를 원하는 청년들의 경우 실질적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재원 마련과 국회 논의도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홍콩 주식시장과 연계한 투자 상품에서 수조 원대 원금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KB국민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KB국민은행은 시중은행 가운데 홍콩 H지수 관련 주가 연계증권 ELS를 가장 많이 판매한 곳입니다. 일반 금융소비자가 ELS 상품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은행이 녹취, 또 설명 같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의무를 다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콩 H지수는 재작년 2월 12,000대로 고점을 찍은 뒤 줄곧 하락해 현재는 6,000대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가진 게 넉넉하지 않더라도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지면 어려운 이웃들을 더 돌아보게 되는데요. 저마다의 방식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 이들을 이문석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현미, 서리태 같은 잡곡이 책상 가득합니다. 큰 상자에 차례차례 옮겨 담고 정성 들여 쓴 카드도 넣었습니다. 근처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할 지역 농산물 꾸러미입니다. 선물 마련은 대학에서, 재학생들은 포장을 맡았습니다. 제가 담은 이 현미가 받으시는 분께 뭔가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대학은 이웃과 함께한다는 설립 취지에 맞춰 김치, 생필품 등을 나누는 일을 20년째 잇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따뜻하다.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 올해는 따뜻한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남소방본부 대원들은 특별한 액수를 매일 기부하고 있습니다. 한 명에 하루 119원씩. 소방 신고번호인 119를 상징하는 금액인데 의용소방대원까지 5,7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정말 필요한데 모금액이 사용되고 그 사용된 모금액을 받으시는 분들도 감사함을 표현하는 걸 보면서 마음속으로 울림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국 1,200여 기관과 회사의 구성원들이 충남소방본부처럼 약정을 맺어 월급에서 매달 일정액을 이웃을 위해 내어놓고 있습니다. 평소에 소비 활동을 하면서 기부를 실천하는 방법도 최근 다양해졌습니다. 한 편의점 업체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기부하는 사랑의 열매 협력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부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사면 기부를 하는 거니까 좋은 것 같아요. 협력 상품이 아니더라도 포장에 사랑의 열매 로고가 찍힌 상품을 사거나 사랑의 열매 표시가 내걸린 가게를 이용하면 판매액 일부가 이웃 돕기 성금으로 전달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입니다. 오늘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먼저 여당 혁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좀 얘기를 나눴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어제 나왔던 얘기는 이 혁신위의 한 핵심 인사 한 3명 정도가 나가겠다 밝혔다, 의사를 밝혔다는 것까지 전해졌어요. 근데 오늘 지금 일단은 뭐 그런 얘기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아예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살짝 덮어놓는 것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로서는 언론 보도만 가지고 헤아릴 수밖에 없는데요. 예. 나간다고 한 것 같아요. 예. 회의 중에 뭐 고성도 있었다 그러고 또 일부 기자들의 취재에 따르면은 그 처음에 4사람이 사퇴한다 그러다가 또 3사람이 사퇴한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없었던 일이 됐다 그러는데 예. 분명히 그 뭔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공간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이뇨한 위원장이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수습을 했던 것 같고 예. 그 과정에서 김경진 전 의원의 그 대변인직 사퇴 얘기가 나왔다라는 그 내용을 보면은 예. 매우 심각한 수준의 뭔 일이 있었고 예. 또 공교롭게도 지금 사퇴가 거론되는 이 3명의 예. 혁신위원들이 MZ세대 여성 네. 의원이고 비정치인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혁신위의 위상 자체가 상당히 그 의문시되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원인이 된 것들 김경진 전 의원의 발언 때문입니다. 저희가 뭐 그래픽으로 살짝 준비를 했는데 혹시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도부든 중지는 좀 시간을 주면서 뭐 이렇게 하는 취지로 말한 것은 이게 뭐냐면 그 내용 자체는 혁신위 자체가 김기현 체제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약간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거, 그렇게 들리게 말을 했다는 것이고, 김경진 의원 측에서 전 의원 측에서는 혁신위원 측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좀 시간을 주고 이게 한 것으로 좀 이어가자라고 말한 것이라는 것인데 오늘 과연 잘 봉합이 됐느냐도 궁금해요. 어떤 얘기를 통해서 봉합을 했는지도 사실 궁금한데 과연 이게 봉합이 된 것인지 다시 틀어져서 이렇게 뭐 물이 좀 다시 새듯이 문제가 생길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혁신위가 1호, 2호, 3호, 4호 이제 혁신안을 하는데 당의 중진 인사들이 화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런 혁신위를 왜 하는 젊은 여성 혁신위원들의 어떤 반발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제가 봤을 때 그걸 뭐 우리가 직접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 그런 혁신위원들을 좀 설득하는 과정에서 김경진 전 의원이 우리는 사실은 12월 24일까지 예. 이 혁신위를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말에 따라서는 결과적으로 시간 끌기용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예.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그 김기현 대표의 둘러리냐 이런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네. 또 굳이 이분들이 그런 둘러리에 바쁜 시간을 쪼갤 이유가 뭐 없다. 뭐 이제 그런 얘기는 당연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이 과정보다는 실제적으로 저는 이제 다음 주 정도의 혁신위가 김기현 대표나 장제원, 권성동 이런 분들하고의 한다면 큰 격투가 있다. 예. 그렇게 보여진다라면 사실은 뭐 그때를 지나고 혁신위가 해산을 하더라도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요. 예. 따라서 이거는 좀 이제 그동안에 답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압박을 가하는 수준이다. 뭐 일부러 이걸 뭐 서로 짜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예. 왜 답이 없는 걸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하는 불만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뭐 내부적인 어떤 자충우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의 중진들을 예. 압박하는 카드로도 쓰일 수 있겠다. 뭐 아주 우연적인 예. 사건이라 하더라도 예. 메인 이벤트는 저는 다음 주 정도에 있을 수 있다라고 최후 보여집니다. 통첩을 던졌던 다음 네. 주가 메인 이벤트 남아 있다. 어쨌든 혁신위를 바라보는 게 사실 국민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혁신위를 보고 이준석 전 대표는 이 발언, 그러니까 시간 끌기용 발언이 사실이면 정체성이 부정이고 혁신위는 종결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혁신이라는 것이 사실 당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과 당에서 체감하는 것 좀 다를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음 주에 어떤 최후 통첩을 날린 상태에서 일주일간 혁신은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을까요? 더 강한 압박을 밀어붙일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요? 사태가 거론됐던 3명의 혁신위원이 다음 주까지 단판을 져야 된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예. 이제 이걸 가지고 조금 소설을 써보자면 처음에 이뇨한 위원장이 단호하게 얘기했을 때는 김기현 대표까지 포함됐는데 네.
김기현 대표는 슬그머니 빠진 건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최고위원을 자기 사람을 뽑았다고 맞아요. 지금 뭐 예. 상당히 그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또 본인이 울산에 뭐 의정 보고 대회 또 뭐 이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나 아직 건재합니다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혁신위와 당 지도부 간에 지금 그 긴장이 최고로 올라갔던 것이 김기현 대표가 이뇨한 위원장 대통령 함부로 거론하지 말라라고 하고 그 다음 날 만났잖아요. 네. 만나고 나서 뭔가 이렇게 수그러드는 이뇨한 위원장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뇨한 위원장에 대해서 소위 그 이용 의원이 한마디 또 날리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과정에서 은근히 이렇게 지금 수습해가지고 김기현은 지금 명단에서 예. 빠졌나? 예. 물론 순전히 제 개인적인 예. 생각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혁신위원 중에 정치를 하지 않는 3명의 젊은 여성들이 예. 이러려고 우리를 혁신위원 시킨 거야 하면서 지금 반발한 건가? 네네. 이런 소설을 쓰기에 충분한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고요. 네네. 이 와중에 이준석 전 대표가 한마디 했다 그러는데 이준석 전 대표한테 묻고 싶은 거는 예. 신당은 언제 만드는 건지 예. 예. 그렇게 묻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예, 기회가 되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네. 행간을 읽기 위해서 이제 모시고 이제 네. 여쭤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빠진 건 아니야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해주셨는데 순전히 개인 맞습니다. 생각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셨던 이유가 말씀하셨듯이 최고위원이 지금 어쨌든 측근으로 임명이 됐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최고위원이 4명, 그러니까 2명만 남으면은 이게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비대위로 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측근이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김기현 체계로 간다는 것이고 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울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온 속에서 가면서도 메시지를 남깁니다. 울산은 내 지역구자 고향이다. 왜 화제가 되느냐? 그냥 얘기 안 하고 갈 수 있는데 하고 갔어요. 이게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2가지로 좀 구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네. 번째는 혁신위가 자꾸 비대위를 하려고 하나 이런 의구심을 김기현 체제에서 갖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비대위 체제를 갈 수 없다는 것을 김석기 의원을 등장을 통해서 막아버린 거죠. 예.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혁신위의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당 대표를 포함한 다수는 의원들의 험지 출마라고 하는 것은 불출마까지 포함한다라는 것은 예. 결과적으로는 뭐 실제로 비대위 체제까지를 이름이야 어찌 됐든 간에 만들어가는 당 대표까지도 공격의 대상으로 하는 데 대한 김기현 대표 측근들의 어떤 분노 내지는 예. 그런 어떤 음모론적 시각들이 흘려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예.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김기현 대표는 오늘 보니까 역주행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사실은 혁신의 바람에 자기 혼자 왜 나는 뭐 혁신을 하든 말든 내 지역구가 내 고향에 나오겠다는데 그러면 장제원 의원 그렇게 하고 그 당대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예. 사실은 혁신은 이제 물 건너 갔다고 보는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네. 다만 이제 여기서 한 부분은 성일종 의원이나 다른 분들이 하는 얘기는 그 김기현 대표의 일 스타일이 내일 당장 그만두더라도 사실은 지역구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조만간 그만둘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기는 합니다. 네, 네. 근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든 예. 김석기 의원을 저런 식으로 왜 TK 출신 경찰 출신을 그렇게 무례해가면서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예. 그런 인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 김기현 대표가 왜 저런 하책을 쓰지 그런 어떤 공격의 대상이 된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어서 홍준표 대구시장 자리 지키기는 시대 역행이다. 본인도 당도 죽는다 이런 압박수를 높였고 또 원외 수도권 지금 인사들도 상당히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주일 사이에 뭐 다른 의원들 통해서 막 이렇게 만약에 진짜 물 흐르듯이 뭐 내려놓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가 없는 분위기죠 이렇게 볼 네. 때는. 예. 원외 수도권 위원장들은 얼마나 지금 그 목이 타겠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내년 총선을 어떻게 치르겠다는 것인지 더군다나 수도권에 배지도 없이 지금 뛰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당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의 이 행보가 과연 김기현 대표의 독자적인 의사 결정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보면은 말이에요. 지금 김 의원님은 이미 지적을 하셨는데 말이죠.
최고위원 김석기 의원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가뜩이나 TK 정당 그러는데 어떻게 TK 인사를 또 최고위원으로 앉히는 것에 더하여서 지금 이 국민의힘이요. 뭐 일각에서 특히 야당에서는 뭐 검찰 공화국이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을 자세히 보면은요. 사무총장, 원내대표, 인재위원장 그리고 지금 최고위원에 이르기까지 경찰 출신도 만만치 않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다양성을 말씀하셨는데 당이 전국 정당이 되려면 일단 다양성이 필요한데 지금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런 걸로 시비 걸리를 만드는지 제가 그게 과연 본인이 정치를 한두 해 한 사람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것도 좀 이상한 데다가 다음 주까지 뭘 하겠어요. 지금 뭐 그 혁신안 4개 나왔는데 하나 됐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뭐 이준석, 홍준표 대사면해가지고 징계 취소했는데 본인들이 거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혁신위가 그러면서 김경진 전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24일까지 물 흐르듯 이렇게 하다가 끝날 생각인가라는 생각마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혁신위에 들어온 사람들이 볼 땐 이게 뭐야? 우리는 뭐 꺼다 놓은 보릿자루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에요. 왜냐하면 총선 앞두고 혁신위도 그래서 만든 건데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끝낸다? 완전히 크리스마스 이브에 뭐 욕을 완전히 뭐 일방적으로 벌려고 하는 거 아닌 이상은 이렇게 안 돼.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장제원도 그렇고 주호영 의원은 과연 그 사람이 그렇게 친윤이었나 싶긴 한데요. 굉장히 그 자기 지역구에 대해서 이렇게 애착을 가진 사람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나간다는 소리도 안 하는데 다음 주에 느닷없이 나간다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그렇다면 혁신위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사실 많지 않잖아요. 안건을 올린다 정도?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조기모 해체 다음 주까지 안 나오면은 뭔가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온다면 조기 해체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카드가 있나요? 그러니까 조기 해체라고 하는 강수를 던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강수를 던졌을 때 그 다음이 뭐냐? 그러면 그냥 해체되고 마는 것인가? 김기현 체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인가? 이제 그 다음에는 대통령실에 뭔가 시그널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실제적으로 과연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김기현 대표를 그렇게 세웠는데 지금 김기현 대표가 하는 행태 자체가 과연 대통령이 바라는 바를 하는가? 라고 하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이 저런 방식으로 김기현 대표를 쓰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윤심은 어디 있는가? 그러면 그 국면 전환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제 개각을 통해서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는 당신들은 도저히 안 되니까 뭐 장관들 다시 당에 들어와서 접수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김기현 대표도 부정되고 혁신위도 부정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뭐 한동훈 장관은 그 뒤에 온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주도권 자체가 원희룡 장관한테 넘어갈 가능성이 너무 크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 이제 한동훈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이 비대위를 이끌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자 그렇다면 좀 시선 옮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필이면 딱 이때 한동훈 장관이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구와 대전에 이어서 오늘은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통상적인 방문이라고는 하지만 물론 이제 비교했을 때 박범계 장관도 많이 이제 다녔다고는 하지만 갔던 곳이 또 김기현 대표의 지역구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본인은 지금 자신의 스케줄에 따라서 다니는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김기현 대표가 본인의 의지는 자리를 계속 지키고 싶을 텐데 실제로 지금 자기가 그런 행보를 보이는 거는 나름대로 계속 지킬 수 있다라는 뭐 사인이 있든지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따라서 지금 그 한동훈 장관이 울산 방문한 것을 김기현 대표와 연동시켜서 뭔가 견제구를 날린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은 지금 본인의 스텝을 계속해서 밟으면서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민주당은 사실은 한동훈 장관의 지금 행보는 매우 정치적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은 말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인을 법무장관으로 2명씩이나 갖다 앉혀놓고 얼마나 정치적인 행보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지금 한동훈 장관의 이 행보가 그러면
그러면 비정치적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정치적일 수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정치적인 것이 그 등급을 뭐 나눌 수는 없겠지만 뭐 상중하로 나눈다 이렇게 한다면 네. 상당히 강한 정치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살라미 전술처럼 보여지는데 네. 정책 행보를 하는데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강도가 팍팍팍팍 올라가고 있다. 정폭되는 걸 느껴요. 네. 대구 갔을 때 그 느낌하고 지금 울산 갔을 때 느낌하고 또 다릅니다. 예. 실제로 보면 이제 대구의 시민들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대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정두영 회장에 대한 조선소 만드는 얘기를 하고, 다음에 형식적으로는 조선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네. 또 외국인들한테 사정을 발급하는 외국인 정책의 주무장관인 건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의 수위는 완전 정치적 수위거든요. 예. 울산에 가서 조선소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충을 들어보고 사진도 다 찍어주고. 예. 비자들 이렇게 더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네네. 하면 그건 인정할 수 있지만 예. 실제로 가서 주요 키워드는 뭡니까? 정주영 회장이 없는 모래사장에서 조선소 만들고 울산 시민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저는 총선이 아니고 한동훈 장관은 이미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예. 대구 잡고 예. 대통령과 충청도 잡고 예, 이제는 경남, 불경을 잡아가면서 예. 실제로 그런 그 논의를 하고 네네.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예. 아까 말씀한 대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어떤 정치적 발언의 어떤 포션 비율이 예. 점차 커지고 있고 간이 예. 커지고 있다. 예. 뭐 그 실제적으로 디데이가 거의 가까워지고 있다.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주목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민주당을 향해서는 작심 발언을 쏟아냈죠.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그런 식의 용어를 공개적으로 구사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민주주의의 공론의 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세계적인 룰이고, 저는 우리 국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아, 뭐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더 다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게 사실 미국적인 표현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따옴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쿼테이션. 넣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암컷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최 전 의원이 SNS에 올린 하나의 딱 문장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있는 대로 직역하면 이게 민주주의야, 멍청아 이렇게 이제 많은 보도가 됐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 최강욱 의원이 이제 그 해명을 했던 부분들은 SNS에 링크를 걸었는데 칼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칼럼 저도 잘 읽어봤는데 이 칼럼을 잘 읽어보면 어떤 이번 선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득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분석한 글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문제는 더 이제 뭐 이렇게 대차대조표를 그릴 게 아니라 더 숭고한 가치, 민주주의야.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 뭐 학자시기도 하고 잘 아시니까. 예. 그러니까 링크를 걸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는 그 모 언론에 그 컬럼에 링크를 걸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한 것인데 그게 아마 암컷이라는 막말과 함께 이렇게 네. 그 오버랩 중첩되면서 시기가, 예. 비난받는 거에 대해서 본인은 상당히 불만스러운 것 같아요. 최강욱 전 의원은. 그런데 최강욱 전 의원도 업보가 있는 것이 예. 그러한 그 논란 있는 발언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뭐 남의 글을 그렇게 뭐 꼼꼼히 봅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암컷 발언해놓고 네. 저기 사과도 지금까지 안 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소위 그 이게 민주주의야 멍청아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는 예. 이런 식의 막말이 계속되는 이러한 상황을 민주주의의 어떤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룰이라고 볼 수 있느냐. 예.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굉장히 센 거죠. 지금은 네, 아직 네. 정치인이 아닌데 자칫하면 민주당에 대해서 마치 또 그 멍청아라는 또 예. 표현까지 썼으니까 좀 논란이 되긴 하는데 예. 참 흥미로운 거는 지지자들은 또 굉장히 그 아마 통쾌하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네네. 근데 사실 뭐 이러한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지만 예. 우리가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정도로 지금 한가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근데 너무 지금 정치에 매몰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최강욱 의원도 SNS에 다시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이 얘기 취지는 1992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선거 캠페인 중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뭐 사안들 중에서 문제는 경제야 이 말을 했던 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옮겨왔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공무원이 이렇게 뭐 그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아주 강도 높게 이제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것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어떤 대응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이제 거두절미하고 한동훈 장관의 얘기는 최강욱이가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느냐. 본인이 그런 그 뭐 앙컷 발언을 한 당사자로서 아무리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실제로 뭐 민주주의를 논할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한동훈 장관의 얘기입니다. 그 말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을 본격적으로 거론하면서 멍청하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물론 민주당이 그런 비판을 당할 만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 그 최강욱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뭐 말하자면 그 민주정책연구원의 부원장이나 남영희 부원장이나 다른 미영배 의원이나 하는 옹호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모습 자체가 그렇게 비판반을 즉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해서 같이 웃으면서 소위 젠더 센시티비티가 그 말의 감성이 뒤떨어진 거죠. 민주당의 수준이 그렇다는 것은 따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아직은 법무부장 어느 역대 법무부 장관이 대놓고 제일 야당을 멍청하라고 그렇게 지칭하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심지어는 이 발언은 일부러 한동훈 장관이 기자한테 시켜서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의도가 있다. 의도가 있는 발언 아닌가. 이런 정도의 센 발언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거의 실제로 출마가 임박됐다라는 시그널로밖에는 뭐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냥 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은 결코 이런 말을 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 민주당 얘기를 좀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어쨌든 이런 설화 속에서 어쨌든 지금 칼을 빼들었습니다. 부적절한 언행을 공천심사에 엄격하게 검증하겠다, 반영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발언 듣고 오시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검증 2단계부터 엄격하게 검증하고 이를 공천심사에 반영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 젠더폭력, 입시부정, 공직윤리 위반 등 이런 걸 서약서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향후 막말과 설화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 될 경우에는 그 후보자 자격 심사가 통과되더라도 선거일 이전에 후보 사퇴, 당선 후에는 의원직 사퇴 등을 포함한 당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선거일 이전에도 후보 사퇴할 수 있고 당선 후에도 의원직 사퇴. 물론 서약 수준이긴 합니다. 이 정도면 공천에 넣었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강하긴 뭐가 강합니까? 지금 급하니까 선거하고 당선 후에 의원직을 사퇴시킨다고요? 저는 어림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지금 민주당이 이 설화가 주는 파장이 너무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마치도 이렇게 강한 처방을 내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지금 또 한쪽에서 무슨 얘기 나오냐면은 최강욱 전 의원의 이런 막말에 대해서 당 대표가 징계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내지는 뭐 반대했다라는 말이 살살 나와요. 그게 어디 진정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아주 전방위적으로 지금 유권자를 모욕했습니다. 우선 그 과거에 과거도 아니죠. 멀지 않은 과거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뭐 노인분들에 대해서 뭐라 그랬죠? 남은 인생이 짧으신 분이라 그랬나요? 시기에 따라서 남은 인생이 뭐 상대적으로 짧으신 분이라 그랬나? 그런가 하면은 송영길 민주당의 대표였던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어린 놈이라 그랬나? 하여튼 제가 듣고도 저는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하는 사람이라 낯가리고 싶지도 않은데 그리고 요번에 또 여성에 대해서 암컷 그러니까 여성, 청장년, 노년 아주 그냥 유권자들을 그냥 아주 전방위적으로 지금 모욕을 해놓고 이거 아주 뜨겁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수습책을 내놓는데요. 이런 수습책
이거 자체가 과연 그 유권자들한테 얼마나 반향을 줄지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이라고 보셨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아니라 뭐 공천위원장이 얘기해서 얘기했다면 더 강력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도 의미가 없군요. 예. 그리고 만약에 막말이라고 근거가 그리고 왜 이게 앞으로일 수밖에 없냐면 예. 가장 크게 저촉이 되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막말에 대해서. 네. 예. 뭐 옛날 형수 욕설부터 해가지고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가장 큰 이재명 리스크일 수 있어요. 뭐 기간에 딱 기준 정한 게 아니니까. 예. 뭐 언제 딱 이 기간이 아니니까요. 앞으로인데 제일 큰 민주당의 문제는 뭐냐면 뭐 시스템 공천이니 뭐 핵심 뭐 공천 뭐 어쩐 얘기를 하지만 예. 무슨 친명 공천이라는 얘기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세상이 어찌됐든 간에 나는 살아남을 수 있어. 친명이니까. 예.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누구든 건론할 수 있다. 예. 예. 사실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얘기예요. 예. 사실은 그런 면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을 어떻게 법적으로 그만두게 할 수 없습니다. 예. 서명을 하더라도요 안 됩니다. 예. 마지막에 가서 본인이 못하겠다 이게 그러면 본회의 통과돼야 끝나는 되는 거고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솜방망이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최강욱 의원 뭐 6개월 정직 무슨 뭐 피선거권도 없는 사람의 다음 6개월 정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어떤 당의 기강, 당의 권위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면책 접근에 대한 왔다 갔다 자기가 내려놓는다 해도 안 내려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기강을 잃었다. 어떤 백약이 무효인 상태로 갔다는 게 가장 큰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예.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총선 전에 대의원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이제 대의원 제도를 손본 상황이고 대의원 제도에 대해서 손보는 과정들은 예전에 민주당 혁신위에서 제안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얘기를 안 하다가 지금 또 얘기가 나와요. 그때 얘기 나왔다가 반발이 굉장히 컸죠. 심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비명계를 이런 식으로 완전히 속아내려는 이제 것이다. 그 솎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전 지금도 그런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참 문제가 국민의힘도 지난번에 당대표 할 때 왜 당원 중심으로 해갖고 그 선거를 하잖아요. 여론조사를 없애버렸죠. 이게 왜곡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후보들 뽑는 거 보면은 물론 각 주마다 다른데 프라이머리 아니면 커커스로 하잖아요. 근데 프라이머리라는 건 일반 유권자들로 하여금 이제 그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고 코커스라는 것이 이제 우리로 치면은 똑같지는 않지만 이제 대의원들이 중심이 돼갖고 후보를 적절한 사람을 뽑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당원 해가지고 마치 또 이들의 비중을 크게 해주면 당내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 같이 호도를 하는데요. 당원 그러면 저는 딱 생각나는 게 소위 민주당이 개딸들이에요. 근데 이 개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지지하고 어떤 식으로 요번에 최강욱 전 의원을 징계하니까 뭐 개딸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런 보도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그럼 민주적인가? 정말 객관적으로 그리고 이것이 전국 정당으로서 국민을 전체를 대표하려는 자세를 가진 당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 권리 당원 비중 높이는 거, 뭐 그래서 결국은 뭐 대의원과 권리 당원의 비중을 뭐 1대 20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근본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당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당은 당원의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양당이. 근데 정당이 뭡니까? 정당이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겠다 그래놓고 당원 거라 그러는데 당원이 상당히 경도되거나 일방적이거나 왜곡되고. 확증 편향이 됐을 때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소하느냐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될 시점이에요. 진지한 고민이 이루어지려면 사실 이제 선거를 앞두기 전에 이렇게 좀 이해관계 없이 말입니다. 돼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어쨌든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이게 대의원 제도라는 것이 너무 이렇게 지역구가 편차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영락권이 너무 이제 없으니까 거기다 이제 대의원을 둔다 이런 의미로 여러 가지 이제 뭐 평등하게 이제 나누기 위해서 이제 시작된 것인데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됐었고 이번에도 이제 대의원을 축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각 개파 간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 27일 당무위원회를 지나서 다음 달 7일 중앙위원회 이제 최종 의결이 되는 과정이죠. 이때 과연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것이냐, 갈등이 뭐 일부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거 문제 제기 자체가 대세를 끊기 어려운 이재명 체제의 공고화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좌절할 수 있고 심리적 분당 상태를 네. 느낄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예. 실제적으로 이런 방식은 민주노총이 지금 비정규직 노조 위원장이 민주노총 위원장이 되는 방식이에요. 예. 그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수파가 다수파를 먹을 때 하는 방식이거든요. 예. 직선제, 대의연제 폐지. 예. 굉장히 그게 민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제로 굉장히 당을 완전히 새롭게 지금 나는 진보 정당의 당원들이 이중 당적을 가지고 민주당을 먹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 그냥 의원들이 그 뭐가 뭔지 모르게 뭐 민주주의, 예. 뭐 당원 중심주의 이게 맞는 말인 줄 갖고 하는데요. 예. 지금 현재 자기 지역구에 어떤 당원들이 들어오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 지금 과연 우리나라 정당이 정말 페어하게, 공정하게, 예. 투명하게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 이러한 일이 되면 될수록 말하면 민주당의 분열은 또 예. 소수지만 어쨌든 탈당이 가셔야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렇게 봐요. 예. 룰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 선거에 나오기 위한 어떤 룰을 바꾸는 과정들을 잘 지켜보면 해답이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식으로 움직이는지 뭐 각 당에서 다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자 모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자 계속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입당 가능성을 열어놓은 이상민 민주당 의원의 행보 주목받고 있죠. 녹취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요한 위원장도 따로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누신 거죠? 아니요, 따로 나눈 적은 따로는 아니. 오셔라, 들어오셔라 이런 제안 하신 거죠? 누가요? 인요한 위원장. 아유,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하도 언론에서 그런 거 직접적으로 제안은 안 하신다고 했어요? 해서 저는 뭐 언제 할까 싶었는데 안 하세요? 안 하셨습니다. 그럼 상당히 뭐 이렇게 그냥 뭐 무덤덤하시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에서 좀 연락을 해 공개적으로 발언하셨기 때문에 연락을 해서 좀 소통해보자, 뭐 접촉하고 이런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뭐 그걸 그걸 기대하거나 뭐 그걸 바라는 거는 아니고. 이미 거의 마음의 결단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는 마음이 이렇게 정해졌죠. 어딜까요? 마음이 정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추측하십니까? 예. 마음이 정해진 건 아마 탈당까지는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 본인의 표현을 보면은 아주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민주당의 어떤 그 현실을 이상민 의원을 통해서 이상민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는데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교과서로 민주주의를 배울 때는 견제와 균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정당은 정당이라기보다는 소위 파당 내지는 도당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나하고 생각이 똑같은 우리 편끼리만 하고 우리 편 아닌 사람은 전부 배제하는. 그래서 쓴소리하는 사람을 거의 천적이나 원수 취급하는. 예. 근데 이상민 의원이 그동안 얼마나 쓴소리 많이 했습니까? 예. 제3자로 볼 때는 구구절절이 옳은 소리인데 예. 민주당은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빨리 좀 나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딜레마가 있죠. 왜냐하면 양당제로 고착화된 대한민국의 정당 시스템에서 예. 내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총선에 출마해서 이제 그 당선이 돼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거대 야당이잖아요, 민주당이. 예. 그 거대 야당의 오만과 그 압박과 횡포에 맞서서 하기에는 지금 완전히 그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이 된 심정일 것 같은데 예. 이거를 받쳐줘야 될 사람들이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유권자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유권자들이 과연 이런 일에 지금 관심을 가질 정도로 삶이 팍팍하고 얼마나 그 자기 민생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한국 정치가 겪어야 될 하나의 과정의 하나지만 참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사실 두 분 다 좀 소속됐었던 정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바라보는 어떤 시각 같은 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뭐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탈당 카드 너무 길게 쓰는 것 같다. 그리고 좀 나가라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글쎄요, 좀 뭐 이왕이면 뭐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예. 안타깝다. 저런 분들이 당에 남아서 쓴소리를 하는 것이 더 좋을 텐데 이렇게라도 마음에 없는 얘기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 이제는 기정사실화해서 가려면 빨리 가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너무 매정한 부분이다. 그래봤자 국회 안에서 다 얼굴 볼 텐데 예. 그렇게 낯을 붉혀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상민 의원은 오히려 차라리 말하자면 원칙과 상식이라는 의원들보다 훨씬 더 심플한 것 같아요. 예. 뭐 여기서 도저히 내가 심리적으로
뭐 경험하는데 불쾌하면은 예. 나 다른 당 갈 수 있고 원래가 저분이 자민련 아니었습니까? 예.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전 정도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어떤 이념적 차이 별로 없습니다. 예. 따라서 아예 그런 선택지를 명쾌하게 하는 것이 예. 물론 뭐 제3당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예. 저는 훨씬 심플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으로 정했다고 보십니까? 네? 국민의힘을 정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예. 한 7분 능선, 8분 능선 넘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네. 생각이 들고 다만 예. 이제 저기 내부도 보면 예. 좀 뭐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데 그럼 다 경선해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저런 분들을 모시면서.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 100% 경선이다. 전략 공천 없다. 그런 부분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인재 영입을 해서는 다 경선하라고 그러면 지금 한편으로 국민의힘에도 내일 모레 되면 인재 영입을 했다고 발표할 텐데 예. 다 경선 시킬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뜁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고 좀 거칠기 때문에 물론 정치인 출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이 있지만 예. 일정 정도의 그런 그 케이스 스터디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에 그런 내용들이 또 혁신위에서 나올 수도 있는지도 관심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다음 주 한 열흘 정도의 기간이 국회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전운이 감돕니다. 바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여야 원내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동관 지키기에만 몰두하며 민생도 국정도 포기한 여당의 무책임함에 국민은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산적한 민생법안,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 등을 처리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방속 장악 시도를 포기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동관 위원장을 파면하는 것입니다. 탄핵 시도가 국회의 일상이 되어버렸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정치 문화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과 포퓰리즘의 조합은 국가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망국적 행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탄핵에 쏟는 열정의 반이라도 민생경제와 국가개혁에 쏟았다면 훨씬 많은 경제 현안이 해결되고 국민의 고통도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자, 보통 이 시기는 사실 예산안 가지고 이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 시기인데 탄핵안이 이제 주가 됐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여당은 어쨌든 예산안 처리가 합의가 돼야 본회의를 연다. 본회의를 열어야 탄핵안은 통과되는 네. 것이고 이 상황인데 어떻게 결론 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하도 그 화려한 전략들을 구사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또 노란봉투법을 결국은 통과를 시키고 그 과정에서 노란봉투법의 문제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되고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뭐 30일 날 국회를 열어서 지금 예산은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정말 말로만 민생 그러는데요. 이게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중요하겠습니까? 탄핵이 중요하겠습니까? 어제 사실은 김형진 의원님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토론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 예산을 보면 예산도 똑같이 패가 갈려가지고 예. 정말 필요한 예산을 집어넣고 정말 국민 민생을 회복하는 그 예산이 아니고 아주 당파적으로 지금 그걸 가지고 삿바싸움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예산에 대한 조율도 없이 그러면은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것인지 지금 완전히 정쟁만 난무하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과문해서 예측하기는 힘들고요. 예. 단지 중요한 게 예산이다라는 말은 힘주어 강조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그 저희가 얘기했었던 이리즈 데모크래시가 아니라 이것은 예산이 중요하다 얘기하고 싶으신 거네요. 그게 예. 데모크래시예요. 그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싸우는 게 데모크래시가 아니고요. 탄핵이나 예. 139 그러는 게 데모크래시가 아니죠.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아마 지금 이번에도 12월 2일까지 예산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여야가 예산안에 대한 시각차가 많아서 그걸 조율하기 어렵다.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12월 10일까지는 그 전국을 예산안 전국을 이어가되 예. 그 안에 민주당이 하고 싶은 것은 뭐 쌍특검도 하고 싶고 예.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은 실제 탄핵이 된다기보다는 방통위를 총선 기간 동안에 아예 그 실제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국가의
대한 어떤 업무 방해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부분이고, 어쨌든 민주당이 빨리 조금 더 여야가 협조하는,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국회 예산도 충실하게 좀 하고, 지금 현재 예산하는 거 보면은 다 증액을 시켜나갔고요. 기재부 동의 없으면 아무런 도라미 타불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예산안 논의를 해가고 있다고 보여지고, 국민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또 실제로 쌍특검이나 이동감 탄핵안 자체도 실효성이 없는 탄핵안을 내고 있잖아요. 사실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방통위원들을 제대로 빨리 보내가지고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옥인,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우리 법원이 손을 들어주자 일본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윤덕민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에 나선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 승소 판결에 일본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외무성 성명에 이어 일본 정부 대변인도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며 한국 정부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国際法及び日韓両国間の合意に明らかに反するものであり、極めて遺憾であり、断じて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ない旨、すでに韓国側に申し入れています。 특히 한국 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을 부정한 것이라며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우리 법원의 판결 직후 윤덕민 주일 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 면제 원칙을 내세워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 불응해왔습니다. 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에 있는 만큼 일본 정부가 피해 보상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한국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외무성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도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며 한일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北朝鮮が弾道ミサイル技術を用いた発射を繰り返すなど、現下の厳しい戦略環境を踏まえれば、日米韓と並び、日韓の緊密な協力が今ほど必要とされる時はないと考えています。 한일 관계 개선 흐름 속에서 역사 문제를 둘러싼 확전은 일단 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여전히 쉽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법원의 2심 판결에도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실제 배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위안부 소송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해왔고 국내에 있는 일본 측 자산을 강제로 집행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가 우리나라 2심 법원에서 일본 정부에 이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사소송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불복하지 않으면 확정되는데 이번 판결의 경우 일본은 다음 달 9일까지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승소가 확정되더라도 우리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실제 배상을 받아내긴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해석입니다. 앞서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다른 소송에서도 승소가 확정됐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들의 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정부 재산을 강제로 받아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법원조차도 이를 실제 이행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나라 재산을 강제 집행하는 건 해당 국가의 주권과 권위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 역시 국내의 일본 재산 목록을 확정해달라는 우리 피해자들 요구를 계속 외면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로서는 다른 나라 주권과 재산에 우리 사법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는 주권 면제론이란 산을 또 한 번 넘어야 하는 셈입니다. 피고가 국가이다 보니까 우선 법리적으로 이 강제집행 절차에서 국가면제 법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이 일본의 불법 행위를 인정한 역사적 의미는 충분하다고 보고 일본의 자발적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근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현지 시각 24일 오전 7시, 우리 시각 오늘 오후 2시부터 나흘간의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교전 중단은 하마스의 기습으로 인해 전쟁이 시작된 지 48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가자지구 전역에서 모든 공격과 체포가 중단되고 무인기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하마스는 우리 시각 오늘 밤 11시쯤 여성과 아동 인질 13명을 라파 검문소 등을 통해서 석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 들어온 소식은 없습니다. 이후 2시간쯤 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39명을 풀어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코로나 시국 때 잠시 중단됐던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다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노후 경유 차량의 운행 제한은 대전과 울산, 광주광역시와 세종까지 확대 운영됩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이맘때쯤이면 추위만큼이나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수도권에는 벌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동시에 내려졌습니다. 인천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44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고 서울도 122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4배에서 5배가량 높았습니다. 올겨울에는 중국발 스모그 탓에 예년보다는 미세먼지 공습이 잦아질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코로나 때 잠시 중단됐던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부활합니다. 다만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때만 발동됩니다. 행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와 법원, 감사원 등도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지역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수도권과 부산, 대구에만 적용했지만 대전과 광주광역시, 울산, 세종까지 늘어납니다. 공공기관은 난방 온도를 18도까지만 올리고 지하 주차장 조명은 절반을 끄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대형 사업장에 대해선 불법 배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석탄 발전은 가동을 축소하고 출력을 80%로 제한합니다. 부산과 인천 등 4대 대형 항만 내에서 선박들은 시속 10에서 40km 이하로 운항해야 합니다. 내년 3월 말까지 초미세먼지와 생성물질 감축 목표는 지난해보다 2.3% 줄어든 10.8만 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4 마이크로그램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세먼지가 접근하기 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예보 지역을 늘립니다. 하루 반 전에 하는 36시간 전 예보를 수도권에서 충청, 호남권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중국뿐 아니라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특히 내년 2월쯤에는 미국 나사와 함께 한반도와 동아시아 대기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의 접속이 중단되며 불편을 빚었던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이 서버장애 6시간여 만에 복구됐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7분쯤 발생했던 정부 모바일 신분증 신규 발급 서비스 장애는 6시간 40분 만인 오후 8시 40분쯤 전면 복구됐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조폐공사는 서버 점검 담당자가 환경 설정을 잘못해 서버가 다운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끼쳐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모바일 신분증 먹통 사태는 지난 17일 정부 행정 전산망이 셧다운된 뒤 일주일 사이에 발생한 4번째 전산장애입니다.
경기 수원 화성에서 서울로 오가는 광역버스 170여 대를 운행 중인 경진여객의 노조가 오늘 퇴근 시간 일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오늘 오후 5시부터 시작되는 퇴근 시간대 버스 운행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시 파업을 벌였습니다. 경진여객은 수원역과 사당역으로 오가는 7,770번 버스, 고생역과 강남역을 잇는 3,000번 버스, 서수원과 사당역을 다니는 7,800번 버스 등 14개 노선 177대의 광역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노조는 6%의 임금 인상과 함께 배차 시간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해달라고 사측에 요구했으나 사측으로부터 별다른 응답을 받지 못하자 지난 13일부터 총 6차례 부분 파업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성균 씨와 권지용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투약 의심 연예인이 2명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최근 유흥업소 실장 A씨를 조사하며 기존에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배우 B씨와 가수 C씨의 마약 투약 관련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아직 수사나 내사 대상자로 추가된 인물은 없다면서 B씨와 C씨를 수사 선상에 올릴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시위 원천 봉쇄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박경석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대표가 기자회견 도중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전장현 측은 체포 과정이 불법적이었다면서 지하철 행동을 계속 이어가기로 해서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하철 승차장에 모인 사람들이 장애인 이동권을 촉구하는 구호가 적힌 팻말을 목에 걸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내세운 지하철역 진입 봉쇄 조치에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불법이라 반발하며 기자회견에 나선 겁니다. 전장현 시민불복종 지하철 행동에 대한 역사 진입 원천 봉쇄는 불법적입니다. 헌법과 교통약자법에 명시된 권리를 부정하는 장애인 이동권 원천 봉쇄입니다. 거듭된 중단 요청에도 물러나지 않자 경찰은 박경석 전장현 대표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놔요 좀 뭐하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체포 과정에서 박경석 대표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이후 전장현은 긴급 기자회견을 추가로 열고 경찰의 체포 과정이 폭력적이고 불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과 기본권이 무엇인지 왜 지켜져야 되는지는 경찰은 알고 있습니까? 이해는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불법적으로 연행하고 모욕적으로 그렇게 처벌할 수 있습니까? 2021년부터 집회를 이어오던 전장현은 기획재정부의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안을 반영해달라며 2달 전 출근길 시위를 잠시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장애인 이동권 예산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고 중증 장애인을 고용해 다른 장애인의 취업을 돕는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출근길 시위는 지난 20일 2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전장현의 지하철 역사 진입을 차단하겠다며 시위 과정 중 열차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장현이 출퇴근길 지하철 행동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고수하면서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뒤 8달 만에 송환이 승인됐습니다. 다만 권 씨는 현지에서 선고받은 4개월 징역형을 마쳐야 하고 우리나라와 미국 가운데 어느 나라로 송환될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몬테네그로 포들고리차 법원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관련 절차를 검토한 결과 권 씨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권 씨가 송환될 나라는 법무부 장관이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주교도소 수용자가 수감 당일 탈옥을 시도했지만 당국에 바로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경주교도소에 도착한 직후 교도관을 폭행하고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교정당국이 즉시 직원들을 출동시키면서 정문 근처에서 숨어있던 A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고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오던 A씨는 당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번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은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배터리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사전 인증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기차에서 시작한 불이 순식간에 차 전체를 집어삼킬 듯 활활 타오릅니다.
배터리에 한 번 옮겨붙은 불은 열폭주 현상 탓에 일반 소화기로 진화하기 쉽지 않습니다. 화재 사고가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시민들은 전기차 구매를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가 불이 나면 엄청 한 번에 빨리 터진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좀 꺼려집니다. 아직은 좀 불안전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아직은 전기차 구매를 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내 최초로 친환경차 전문 인증 시설을 본격 가동하고 배터리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가동되는 전기차 전용 화재 실험 시설에서는 앞으로 국내에 출시될 모든 배터리를 이렇게 최고 온도 1100도까지 가열해 폭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더욱 정밀해진 실험 결과는 배터리와 자동차 제조사들의 제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배터리나 전기차가 화재에서 안전한지를 그리고 얼마만큼 화재에서 견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면 안전하게 개선이 돼야만 시장에 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출시 사전 단계부터 배터리 안전 성능을 더욱 세밀하게 살피기로 했습니다.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검증하던 기존 제도를 오는 2025년 6월부터는 정부가 직접 검증하는 사전 인증 형식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또 전기차 배터리의 별도 등록 절차를 만들어 운행부터 폐차까지 전체 이력도 관리할 방침입니다. 국민 불안도 좀 감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정부가 사전에 인증한 그런 안전한 배터리만 자동차에 탑재돼서 전기차의 보급 확산에도 좀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중화 단계를 눈앞에 두고 과도기를 겪는 전기차 시장이 안전규제 강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얻고 침체를 이겨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겨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추위가 반가운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겨울 스키장인데요. 개장 첫날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몰렸다고 합니다. 홍성욱 기자가 겨울 스키장 다녀왔습니다. 겨울이 가장 반가운 건 역시 스키장입니다. 알록달록 스키복을 입은 사람들이 새하얀 설원을 수놓습니다. 영하권 추위에 매서운 칼바람도 사람들을 발길을 막지 못합니다. 겨울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 강원 지역의 스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장 첫날부터 전국에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만을 기다린 스키어들. 슬로프 위를 거침없이 질주하는 모습은 물 만난 물고기가 따로 없습니다. 작년 시즌 말부터 1년 내내 스키장 오픈하기만을 기다렸는데 개장 날부터 이렇게 타게 돼가지고 너무 재밌고 짜릿해요.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완전히 해제됐고 스키장 이용객도 지난 겨울부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스키장들은 지난주부터 서둘러 인공 눈 만들기를 시작했고 덕분에 슬로프마다 새하얀 눈이 가득 쌓였습니다. 평창 지역을 시작으로 홍천과 춘천, 정선 등 강원 지역 스키장들이 다음 달 8일까지 잇따라 문을 엽니다. 스키장 5곳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이용권까지 내놨습니다. 스키어들이 이번 겨울을 더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처음 배우는데 춥지만 재밌고요. 열심히 해서 상급자를 꼭 가고 싶습니다. 한 가지 걱정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빈대입니다. 스키장 인근 숙박시설 이용객이 크게 늘 전망. 강원 지역 자치단체들은 스키장과 함께 소독과 위생관리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4년 전에 일본의 첨단 소재 수출 규제 이후에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디스플레이 분야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율은 70%대로 올랐습니다. 반면 반도체 분야 국산화는 아직 더딘 상황인데요. 그 이유와 또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황보혜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로 3대 핵심 소재 품목의 수출 통관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2019년 7월 일본의 갑작스러운 수출 규제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4년 만인 올해 3월 상황이 일단락되기까지 정부와 기업들은 규제 대상 품목을 비롯한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국산화에 집중해왔습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 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우 전체 소부장 국산화율이 지난 2019년 65%에서 올해 71.5%로 6.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OLED 소재나 부품 국산화 비율은 70%로 같은 기간 10%포인트 올랐습니다.
해외에서 독점하고 있었던 폴리미드 소재는 동진세미케미 기술 개발에 성공해서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등 국내 기술력이 발전했고 정부 지원 정책을 통해 국내 공급망 체질 개선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반도체 분야 국산화율은 이보다 더딘 상황입니다. 지난해 7월 기준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자립화율은 30% 정도, 소재 국산화율은 50%까지 올랐지만 장비만 떼어놓고 보면 아직 20%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도체에 들어가는 고부가 가치 품목들은 해외 기업이 보유한 기술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인데 규제 해제와 관계없이 장기적 관점에서 국산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은 노광기, 이온주입기, 올레드 증착기 같은 그런 장비들은 일단 그 해외 기업들과 전략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유리한 조건으로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하고요. 기술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소부장 자립화에 성공했더라도 품질과 안정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정부 지원이 꾸준히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한중 관계 악화로 무산 위기까지 겪었던 중국군 6.25 전사자 유해의 10번째 송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선 북한을 도와 미국과 싸웠다는 뜻의 항미원조 승리 70주년 선전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6.25 전사자 유해 25구가 중국군에 인도됩니다. 호송작전엔 중국이 독자 개발한 윈-20 전략 수송기가 동원됐습니다. 중국 영공에 진입한 뒤엔 최첨단 제니10 스텔스 전투기 2대가 호위 비행에 나섰습니다. 今年是伟大的抗美援朝战争胜利70周年，让我们铭记伟大胜利，致敬英烈。 항미 원조는 북한을 도와 미국과 싸웠다는 뜻으로 중국에서 6.25 전쟁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중국은 북한과 함께 올해 7월 27일 휴전협정일을 항미 원조 승리 70주년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그 연장선에서 유해 송환 과정을 이틀에 걸쳐 생중계하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선양 항미 원조 열사릉에서 열린 안장식도 승전 70주년을 맞아 특별하게 준비됐다고 전했습니다. 애국교육 강화와 국민 결집을 위해 홍콩과 마카오, 타이완 지역 대표들까지 참석시켰다는 겁니다. 现在得益于我们祖国的繁荣富强，他们终于可以魂归故里，然后回到自己阔别已久的故乡。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중국군 유해 송환 사업. 10년간 10차례에 걸쳐 모두 938구가 인도됐습니다. 올해는 한중 관계 악화로 우리 측 실무 협의 요구에 중국이 응하지 않아 무산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인도주의와 상호 존중에 입각해 유해 송환을 이어가면서 한중 우호의 밑거름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역사적 화해 노력이 중국에선 전쟁 승리를 자축하는 이념적 선전에 활용된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KBS가 보도국장을 비롯한 5대 주요 보직자를 임명하려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현행 단체 협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보충 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명동의제에 따라 5대 국장을 임명하는 것은 인사규정과 정관, 방송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사회의 보고,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KBS 본부는 임명동의제는 공정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임명동의 없이 국장을 임명하면 이에 대한 가처분은 물론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박민 사장 등에 대한 추가 고발에 나서겠다고 반박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의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YTN 노조가 졸속 심사 우려를 제기하며 법원에 심사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노조는 유진그룹 일가의 사익 편취 의혹과 검사 상대 뇌물로 유죄 확정 전력 등을 지적하며 YTN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유진그룹에 대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가 본격화되자 언론노조도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방통위가 제시한 공적 책임과 공익성 실현 기준에 크게 미흡한 데도 속전속결로 심사를 서둘러 졸속이나 불법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위가 졸속적 불법적 행정 절차를 서둘러서 급속하게 마무리한다고 해도 그 이후에 심각한 법적 문제를 남길 것이고, 노조는 유진그룹이 YTN 대주주 자격이 없는 이유를 사익 편취 의혹을 비롯해 크게 4가지로 꼽았습니다. 먼저 지난 2015년 유진그룹 오너 일가가 소유한 천안기업이 유진그룹 여의도 신사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주사인 유진기업을 통해 80억 원대의 부당 지원했다는 금감원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사 계열사들을 상대로 부동산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런 TRS를 통한 편법적 계열사 지원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조는 또 유경선 회장이 지난 2008년 내사 무마를 대가로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유경선 회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동생인 유순태 현 유진홈센터 대표도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임직원들에게 허위 진술까지 하도록 했다며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기업이 언론사 대주주가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유진그룹이 노조와 관련된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언론사에 요청하거나 노사협의회 설치 방해 등으로 행정지도를 받았다며 삐뚤어진 언론관과 노동관도 비판했습니다. 오로지 자본과 자기들 이해, 사용자 이해에 편향된 노동가치를 에만 집중할 뿐 우리 노동자와 시민의 공공복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기업이거든요. 게다가 지주사인 유진기업은 올해 ESG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유진그룹이 보도 전문 채널인 YTN의 최대 주주로 적합한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행정법원의 심사계획 의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장과 함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진그룹 측은 최대 주주 변경 심사와 관련해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심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요즘 주변에서 감기 환자, 독감 환자 많이들 보이시죠? 백신을 맞으려고 병원을 가보면 가격이 병원마다 다 다릅니다. 비싼 백신일수록 또 해외 제품일수록 효과가 좋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사실일까요? 김혜은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1년 내내 이어지던 독감이 겨울철이 되자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증상을 보인 환자는 37.4명,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도 매우 높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학생들의 유행이 심상치 않은데 백신 접종률은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자녀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접종하는 거에 대한 생각이 좀 감수성이 떨어져서 야 그거 뭐 꼭 접종해야 돼?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독감 백신은 A형과 B형 바이러스를 각각 2종류씩 예방하는 4가를 활용하는데 모두 9개사의 11개 품목이 승인됐습니다. 백신 비용 정보를 담은 애플리케이션을 보면 주변 의료기관의 독감 접종비가 검색되는데 많게는 3만 원이나 차이 납니다. 전문가들은 비급여라 의료기관이 값을 정하기 나름일 뿐 효과는 똑같다고 말합니다. 해외 제약사 제품엔 환율 등이 반영돼 더 비쌀 뿐이지 역시 효과는 같습니다. 백신을 맞았는데도 독감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마다 면역과 항체 양이 달라섭니다. 이 때문에 굳이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중증 예방을 위해선 백신을 맞는 게 좋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이제 2주 지나면 몸에 항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나 이런 독감에 노출이 됐을 때 초기에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사이에 몸에 항체가 있는 경우에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증 예방 효과라든지 증상을 약하게 앓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 독감 백신은 코로나19 백신에 쓰인 mRNA 백신이어서 부작용이 심하다는 말도 나왔는데 아직은 개발 단계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지난해 청소년과 청장년층 사망자의 절반은 병이 아니라 사고나 자살 등으로 인한 손상 때문에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상은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인 사고로 신체나 정신 건강에 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병관리청이 손상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손상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 7.2%로 암이나 심장질환보다는 낮지만 폐렴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공기가 무척 차가워졌습니다.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크게 밑돌며 다소 춥게 느껴졌는데요. 영남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에는 기온이 더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대관령 영하 12도, 대전 영하 6도, 대구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고 찬바람이 불며 체감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대전 6도, 광주 8도, 대구 8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높지만 예년 기온을 4, 5도가량 밑돌며 다소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종일 추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은 계속해서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고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화재 예방과 해안가 안전 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일인 모레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 낮 동안에도 예년보다 쌀쌀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자정 뉴스가 방송됩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